오보이 우리 하경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책의 인물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누구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이한이. 저는 그 바진ski 누구? 바진ski 아, 있고요. 음, 그러면요. 아, 그냥 네? 그 사람들 이름이 있으면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기로 알려줘. 뭐 첫째 아니면 무슨 뭐 그 아, 그러니까 아빠의 다른 아내 거기 중에 동성애자인 아 바르. 네, 바르텔레미 뭐 네, 그분이요. 그분인데 일단 처음에 읽을 때 약간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음. 주변에 한번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한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끊기고. 하경이 너도 그래? 음, 어, 어, 왜 끊기지? 돼요? 아, 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잠시만요. 음. 어떻게 심해웅이랑 몰간이랑 분위기를 약간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처음에는 되게 그러니까 일단 사회에서도 인정받기 힘든 성소수자가 그 보호자로 인정받기는 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어, 이게 가능할까? 이러면서 봤는데 그 바르의 그 사람의 행동으로 봐서는 이 아이들 세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 이 인물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심해웅인 그 첫째인데, 음.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놀랍도록 뭐, 침착한 건지 체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놀랍도록 침착했던 모습이 첫 번째로 관심이 갔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비극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잠깐만 어, 잠깐만. 하경아 그 얘기 하고 두 번째 네. 질문. 자, 먼저 그 이한이가 그 제기했던 그 부분들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야. 이른바 입양, 입양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솔로야, 솔로. 결혼 안 한 사람이야. 결혼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고아를 입양하고 싶어 해. 그럴 때 과연 그 사람에게 입양을 허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 입양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건가? 부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책에서처럼 동성애 커플이 있었을 때 동성애 커플에게 입양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것과 관련되어서 선생님이 정확히 모르겠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입양의 어떤 그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자격이라는 것들이 따로 존재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경이는 뭐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일단 개인적으로는 사실 입양에 대한 기준은 되게 기준은 조금 확실하게 조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사실 입양을 했다가 다시 버려지는 건 굉장히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입양을 갔는데도 이제 좋은 환경이 아니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엄격한 기준에 그 사람이 속한 상황이
더 중요할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이가 성장하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것이고, 물론 상황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가장 나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안해. 저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 막 입양하는 것도 요즘 보면 그 센터 같은 데서 엄청 조사 많이 하고 그 입양 가는 집에도 막 방문해보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고 되게 시험 같은 걸 봐서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이 뭔가 그렇게 입양을 할 수 있는데 동성애 커플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일단 그 부모님, 그러니까 그 동성애 커플 자체도 서로 같은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럼 당연히 입양된 아이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사회가 점점 어지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 그럼 결국은 그러면 뭐 이한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좁히면 이른바 동성 부부 또는 뭐 성소수자 각에게도 과연 그 입양의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동성 부부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들이 자기들이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야. 동성 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거야, 법적으로. 그 것들이 갖는 의미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례를 들어 둘이 좋아해. 근데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사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죽으면 상속권이 보통 남편이나 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 동성 부부는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속권이 거기 저기에 가지 않아. 서로 파트너에 가지 않아. 부모나 다른 형제들에게 가. 그 심지어는 그 동성 부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가족들로부터 환대를 못 받아. 가족들과 절연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법적으로는 절연해서 사이가 안 좋은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가고 뭐야 절연한 부모나 다른 형제들한테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선생님 잠깐 찾아보니까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당연히 동성부부를 부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부부가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아. 단 우회 코스인데 우회 코스. 우회 코스는 뭐냐면 동성부부가 입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입양을 할 수 있대. 그래서 한 사람이 입양하는 걸 이렇게 형식을 띠는데 결과적으로 동성부부인 그런 걸로 우회해서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고 이한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성과 관련되어서 이것들이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이제 어쨌든 엄마, 뭐 아빠라는 거가 마치 그게 결혼의 모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럼 그 아이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기는 어떤가?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가 가서 이제 겪는 환경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봤을 때 꼭 그 아이에게 미래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인 지금 사회를 봤을 때는 아이가 학교를 간다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겪을 난처한 상황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이한이가 말한 그 미래의 영향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체의 혹시 어느 나라 상황인지 알아? 프랑스? 프랑스 사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사실 프랑스 사회가 상대적으로 동성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뭐, 쌤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결혼 문화보다는 동거 문화가 더 많이 발달한 그런 사회. 그래서 쌤 딸이 지금 프랑스 가 있는데, 쌤 딸 음, 나이가 스물, 지금 일곱, 여덟 살 됐을 건데, 그 얘기했지. 쌤 딸 친구
부모님이 작년인가에 결혼했다는 거. 얘기 안 해줬어? 예? 네. 선생님, 음. 선생님 딸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아, 네. 아,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 그얘 부모님이 작년에 결혼하셨어. 오, 딸의 나 친구의 부모님이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딸 친구의 부모님인데 그냥 어쨌든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선생님 딸 친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8살, 그다음에 뭐 20살, 그다음에 열 몇 살인 자녀 셋을 두고 있는 부모가 음, 결혼을 이번에 했다. 아, 음,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잖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근데 그 음, 사람들은 살아보고 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결혼하고 살았는데 왜 결혼을 왜 굳이 하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굳이 결혼을 왜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 자체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음, 프랑스의 어떤 그런 문화라는 배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뭐야 바르텔레미가 물론 이 그가 이른바 동성애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또 다른 음, 요인도 다른 조건도 있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입양을 자기가 어쨌든 그 아이들과 살 수 있도록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을까 봐 몇 가지 그 사건을 벌이지. 어떤 사건을 벌여? 예를 들면 그 윗집 여자가 어, 위층 아니, 여자분과 결혼할 사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즉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숨기잖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도 프랑스 사회가 우리보다 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사고를 한다고 하지만, 역시 그 사회 역시 그런 그 동성애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측면도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또 어떤 문제도 있었어. 그 바르텔레에게는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가 있어? 바르텔레미 문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거였어, 문제. 시작됐던 인정하지 않아줬어요. 뭐 하지 않았어? 인정하지 않아줬어요. 뭘 인정하지 않았어? 어, 다른 사람들 시선. 이하님 말씀 정확히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 바르텔레미가 고민하잖아, 걱정하잖아. 판사가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걸 허용하지 않을까 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아까 성소수자인 거, 음, 동성애자인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위춘 여자를 마치 자기 애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포장을 한다거나 그거 말고는 다른 그 문제는 없었냐고. 누나, 아, 그치. 누나가, 어. 누나한테도 갈 수도 있고 애한테도 갈 수 있는 건데 얘가 네, 아이들을 아, 어려운 어떤 그런 난점이 뭐가 있습니까? 불리한 점이 쉽게 말하면 누나한테 가는 거에 불리한 점이 돈? 돈 문제가 있어, 돈 문제. 그 사람이 직장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아나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겠는 건가라는 것들. 뭐 그거에는 이른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만 주거 환경 이런 부분. 음,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그런 걸 따지는 것들은 그건 당연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바 입양하려는 사람의 중심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입양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도 과연 누구에게 입양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죠. 이게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양하려는 사람의 행복권 나도 자식과 함께 살고 싶다. 어? 라는 음, 부분에서 그런 권리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입양되는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판사가 중간에서 과연 누구의 행복을 더 중요시 여길 건가? 어떤 음,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한이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고,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어, 바르텔레미의 입장은 뭐였어? 처음 입장. 그리고 어떻게 변해가는 거야, 이 책에서 보면.
처음에는 얘네를 받아서 할 생각이 전혀 음,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 아이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싶어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 왜 그렇게 바뀌나? 어,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얘 누나도 반대를 했었고, 얘도 반대를 했었고, 음, 아무래도 이 두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 입장에선 평생 모르다가 갑자기 어떤 그 세 남매가 그냥 음, 뚝 나타난 거니까, 음, 나타난 거기도 하고, 이 바르텔레미오가 그 사람의 입장을 보자면, 그 음, 상태에선 조금 이상한 그 아이들을 싫어하는 동거자와 함께 살고 있기도 했고, 음, 또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 점점 이제, 어, 이 첫째, 심해용이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나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의 친밀감이 생긴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누나와 자신의 관계에서 약간의 자격지심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극복할 하나의 수단으로 보기도 한 것 같아요. 이한이는 어떻게 봤어? 어, 막, 이 애가 여기서 나오면, 막, 나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셋이나 챙겨,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챙기는데, 혼자서 자기 자신까지 내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었고요. 하경이 말처럼, 이미 가족들한테 뭔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도 큰 거. 그렇지. 그래서 이건 바르텔레미 같은 경우 입장에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야? 원래 알던 건 자신을 아버지가 버렸다. 버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바르텔레미 입장에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좋지도 않은데 그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라니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거잖아. 음, 또 바르텔레미 자신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성애 자이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가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의 삶 하나를 꾸려나가기도 버거운데 내가 누굴 책임져?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아이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어떤 그런 준비들 이런 건 없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왜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되지 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른바 시메온 모르르방의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음, 셋은 같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르테레미 모르르방을 설득한 거예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그 설득의 포인트가 있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아까 하경이 얘기했나? 바로 그 자기의 이복 누나, 브리즈 모르르방이 이른바 잘 나가는데 비해서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 자신이 그러지 못한 것들과 관련돼서 그 누나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마음, 그래서 거기에 뺏길 수는 없다. 음, 라는 어떤 그러한 경쟁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막상 아이들을 만나 봤을 때 그 아이들과 그 친밀감,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 마음에 드는 거잘 맞죠, 말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또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존재 이유, 음,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나,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미 발견, 뭐 이런 요소들도 함께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경이는 아까 그 심형 모를르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의 상황 설정에서 이제 두 가지 상황 설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판사는 이 삼남매 중에 누굴 제일 마음에 들어해? 심해요. 심형 모를르방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고 반면에 그 누구야? 이복 누나 그 치과 의사였나? 막내. 어 같은 경우는 누구를? 조지안 모를르방이지. 조지안 모를르방은 누굴 좋아하는 거야? 그 안과 막내 애기. 브니즈 모를르방, 브니즈를 좋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들이 서로 다른 거지. 왜 판사는 심혜영이를 좋아하고 왜 저기는 조지아는 분이지를 택하려고 하는 거야? 판사는 머리가 좋고 천재인 심해용의 그런 면을 좋아했고, 음. 이 조지안은 약간 그 여기 책에서 서술되어 있는 거 보면 그 막내가 누구든지 돌아볼 만큼 예쁜 아이였다고 나오는데, 그런 예쁘고 약간 눈에 띄는 면모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천재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이런 분이 눈에 띈다는 얘기야.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둘째 모르가 음. 모르가 의 관계 이 역할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 이 오보이라는 작품 속에서 모르가 모르르방의 어떤 그런 그 역할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두드러진 부분이 있었어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아? 어, 하긴 약간 개인적으로 이 중간에 그 모르간 모를르방이 없었으면 일단 그 나머지 둘을 놓고 봤을 때 한 명은 천재 엄청 그냥 엄청 천재고 막내는 또 엄청 외모적으로 뛰어난 아이인데 그렇게 가면 이제 사실 이 둘만 있었다면 이 둘은 둘이 같이 있을 그 이유가 크게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물론 그 모렐르방은 하나다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은 각자가 사실 되게 뚜렷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 각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이 사이에 모르가는 사실 혼자서는 어느 곳에도 맡겨질 수 없고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사실 이 셋이 뭉쳐 있을 때 가장 이 뭉쳐 있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은 모르간이라 만약에 모르간이 없었으면 이 삼남매가 모여 있을 이유가 이 책에서 강조된 것 같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각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 건 이 심해용이 백혈병 때문에 약간 몸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모르간이 심리치료사한테 모를라방은 하나라고 흩어지면 안 된다고 울면서 얘기한 장면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모르간은 이 삼남매가 모여 있어야 할 필요성을 주기 위해 설정된 인물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한이 저도 뭔가 1번, 그러니까 첫째랑 셋째만 있었으면 오히려 약간 서로 말하는 게 더 거칠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가 약간 중간에서 뭔가 갈등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워워시키고 그거를 남은 세 명끼리 뭔가 결정 같은 걸 할 때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약간 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뭔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게 아마 모르간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뭐, 하경이야, 외동이니까, 이 형제간의 정서를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한이가 삼형제라고, 삼남매? 사남, 사? 사? 사남매? 네, 어때? 이한이가 보기에 이처럼 여기 있는 이 삼남매가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개성과 역할을 갖고 있잖아. 이한이가 네. 보기에도 너희 그 형제들, 남매들도 이렇게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보여줘? 아니면 현실과 좀 달라? 진짜 소설 너무 다 각자가 세요. 너희 집은 네, 일단 막내가 너무 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또 문제까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시안이의 그 자신 뿜뿜 얼마나 좋아 귀여워요. 기호에 좀 힘이 들어야겠다 그냥 막 귀여운 게 아니라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의 그 형제의 모를 방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라는 정서가 이한이가 이해가 가? 이하인도 우리 조씨 집안 사형제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끈끈한 그런 애착 관계 이런 걸 갖고 있어. 아니면 뭐 딱히 우리 굳이 뭐 각자 할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이렇게 느슨한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안 보고 살면 내가 더 속 시원하다.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 사실. 음. 어때?
저는 안 보고 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막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응? 각자 하고 싶은 거 하고 각자 그런 거 하고 살다가 가끔 만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응. 싶습니다. 그럼 이한이는 개인적으로 형제가 굳이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다른 형제도 어때? 뭐 시한이는 뭐 누나 없이 못 살아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시안이 없이는 못 살아요. 시한이는 네, 오빠들하고 시안이, 어, 오빠들은, 네, 시안이는 꼭 있어요. 오빠들은 어떻게 느끼는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그 오빠들도 형제가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별로 느슨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야 아니면 어때? 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누가 큰 보면 오빠는, 큰 오빠는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작은 오빠는 약간 으쌰으쌰. 뭉쳐야지. 네, 아 작은 둘째 오빠가 이렇게 뭉치기를 바래 바라. 그런 것 같아요. 하긴 근데 아, 그것도 시안이가 제일 뭉치는 거 바라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걸 호응을 큰 오빠는 호응을 잘 안 해줘 상대적으로. 네, 잘 해주는데, 먼저 와서 말을 하진 않아요. 큰 오빠. 맞아, 맞아.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수염도 사실은 가족이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수염도.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막 으쌰으쌰 뭉치하는 적인데, 수염은 그렇게 가서 열심히 안 뭉쳐. 그래서 맨날 욕먹어. 그래서 그냥 수염도 그냥 각자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마다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때? 하경이가 이렇게 외동 입장에서 이렇게 형제를 갖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가 첫 번째 이해가 가는지 두 번째 그런 정서를 갖는 게 바람직하게 여겨지는지 아니면 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어때 하경이? 일단 첫 번째 이해가 가냐는 이해는 가는데 이 나이부터 그럴 수 있는 건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보통 학생 때 형제를 보면 조금 많이 싸우다가 어른이 돼서 약간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이들은 어쩌면 그 어른이 돼서 소중함을 깨닫는 거는 독립을 해서 약간 소중함을 깨닫는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아이들은 한순간에 고아가 돼서 독립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타의적인 독립이 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상황적 요인이 있어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바람직하냐는 바람직하지 못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사실 되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왜냐면 다른 관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관계는 그냥 한 번 싸우면 안 보면 되고 그냥 딱 끝나면 되는 관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복잡하게 얽힌 관계니까 그런 면에서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가지는 그 친밀감과는 조금 다른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형제끼리 잘 으쌰으쌰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음.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 삼남매 말고 이제 다른 두 인물 같은 거 이제 이복 형제잖아. 이복 형제가 왜 이복 형제인지 알아? 그 부모 중에 한 한 사람만 갖고 명 달, 이복 형제에서 복이 배다른 형제라고 우리가 보통 했는데 이가 달을 있잖아. 복자가 배복자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를 음, 이복 형제라고 그래, 이복. 엄마가 다른 형제. 반면에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옛날에 찾아봤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이복 형제 말고 아빠가 다른 형제. 그래서 그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씨 다른 형제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음,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나 남자의 정자를 이제 우리가 씨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고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배복자를 써갖고 이제 이복 형제, 이복 남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제 뭔가 이복 형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복 형제가 갖는 정서, 그러니까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달랐을 때 그런 그 정서가 이해가 가. 어떤 느낌일지, 그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계 설정이. 어때? 이해하니? 어,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 그러니까 한 명, 그 형제로 봤을 때 한쪽은 부모님이 둘 다 있는 거냐 그런 그 가족 분위기에 따라서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어 남은 부모님 한 분이 엄청 잘 해가지고 한 명 없이도 잘 케어하고 뭔가 여기에 나오는 엄마처럼 되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잘 케어를 하면 그게 또 그 자녀들한테 또 뭔가 영향이 되고 당연히. 일단 첫 번째는 약간 몰랐다가 알게 되면 조금 충격적일 것 같긴 해요. 뭔가 왜냐면 어쨌든 같은 비슷한 요소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음, 보통의 감정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만약에 이제 한 집, 그 이복 형제가 있었을 때, 한 집은 엄마 아빠 둘 다 있고, 한 집은 아까 말했듯이 엄마만 있었을 때, 그 한, 남겨진 그 아, 네, 엄마만 있는 그 집 아이가 약간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자, 찾아보면 그 엄마가 다른 형제를 아빠가 다른 형제. 우형제? 자, 아버지만 같은 형제, 엄마가 다른 걸 이복 형제라고 해서 그거 아버지가 다른 경우, 엄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를 이부 형제라고 한답니다. 그 지아비 붙자 아버지 붙자를 음. 써갖고 다를 자를 써서 이부 형제라고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그 이부 형제 이부 형제를 이제 배다른 형제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한다고 음. 이해하고 그다음에 의붓 형제 의붓 형제라는 게 있는데 그 의자가 거지듯 가짜 의자 가짜 음. 의가 있어 의, 그 의붓 형제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재혼으로, 그러니까 아빠 쪽에 아이가 있었고 엄마 쪽에 아이가 있었는데, 음. 엄마가 그 재혼을 하는 경우에, 이 애들은 전혀, 그러니까는 그 혈연 관계, 혈연 관계가 아닌. 혈연 관계가 아닌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의붓 형제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약간 가짜 형제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그런 구조는 아빠, 엄마가 자식을 낳는 어떤 그런 가족으로 과거에 이제 정상 가족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그건 마치 우리가 과거에는 장애인을 비정상이라고 불렀던 거야. 음. 정상인, 장애인. 그러면 정상인인데 장애인이라고 장애인은 비정상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용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금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놓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 그 부분들이 그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상 가족과 이미 나머지 비정상 가족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족의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통 4인 가족 부모와 자식을 이루는 4인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혼자 사는 1인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그냥 아까 그 혈연 관계가 아닌데 그 모여 사는 어떤 그런 가족도 가족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재혼한 어떤 그런 가정에 피는 서로 통하지 않지만 서로 잘 지내는 가족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혈연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사는 사람 함께 모여서 공간을 그 공유하고 함께 또 뜻을 나누고 이러면 그 가족 아니겠는 건가? 꼭 그 이른바 피로 맺어진, 혈연으로 맺어진 혈연 가족만 가족인 건가? 같이 동반해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중요한 가족이고, 그렇다면 그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어때? 이 하경이는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혈연 가족이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가족의 외연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것들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어, 사실 다양하게 확대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범죄의 의도를 가지거나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면 별로 부정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선 어, 옛날부터 핵가족화 되어 왔고 이제는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1인 가구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서 사는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범죄를 위한 게 아니고 악의가 없다면 그거는 존중해줄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하리나? 저도 하경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어, 아이가 없는 상황이면, 그거는 이제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하리가 그러면 그 뭐야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좀 모순되지 않아? 그 오히려 그러면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에서 보수적인 건 아닌 거야. 그냥 단지 동성애가 뭐 신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다는 거야.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아, 어, 제가 약간 그것 때문에 뭔가 1인 가구를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동성애는 지금까지 제 입장에서 바라본 동성애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예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뭔가 그런 축제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런 아, 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음. 불순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그 바라본 것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그래서 이제 쌤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뭐 동성애를 찬성하다 반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그럼 전통적인 아, 가족으로 보수적인 그런 가족관이고, 그렇다면 전통적인 가족관에서는 이렇게 가족의 유대를 깨는 이른바 느슨한 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혈연을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오히려 나라 그렇게 세상 망할 징조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 그런 점에서 과연 사람마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얼마나 더 허용적인가 하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그렇게 허용해서는 엉망진창이 된다, 중심을 딱 잡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야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해한의 경우가 궁금했던 겁니다. 어, 아, 그러면, 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말하는 가족이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약간 이렇게 된 전체적인 가정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오랫동안 연애를 하는데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거나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동거를 하거나 막 그러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데, 물론 너무 늘어나면 안 되지만 혼자 사는 거 너는 그 혼자 사는 거라는 의미는 그 비혼이야, 비혼? 1인 가구, 네, 결혼을 안 하는 거 아예 싫어. 아, 이 아이는 비혼을 생각하고 아유, 있다? 아니,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이,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아, 늦게 하고 싶어요. 혼자 살면서, 어. 혼자 20대 때 해보고 싶은 것도 막 다 해보고, 약간, 혼자 약간 그런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근데 있었단 말이야. 왜 과거형이야? 너가 지금 아니, 있어요. 할 때도 아닌데, 왜 갑자기 과거형 하나? 속이고 있는 거 있지, 우리한테. 어? 자,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뭐야, 프랑스사를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근데 결혼은 안 하지만 난 연애는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그런 분에서 아니면 결혼과 동거 뭐가 다르냐는데 결혼과 동거의 가장 큰 단점이 책임감이야, 책임감. 음, 나중에 그리고 뭐 혹시나 이혼 같은 거 했을 때 뭐 상속 분할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대. 근데 동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야, 그 부분들이.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 뭐 그런 법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점에서 이른바 뭐 나는 나의 어떤 그런 삶을 충분히 즐기고 충분히 나의 삶을 중심으로 살고 이른바 가족으로 그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모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제 가족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족에 의존해서 가족을 꾸리고 일찍 꾸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그 과거에는 그것들이 선택이 되지 않았어. 일방적이야, 일방적. 그래서 뭐 약간 1인 가구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 뭐, 도덕감이 떨어지는 사람, 뭐 등등 이렇게 비난했어요. 근데 지금 사회는 그런 점에서는 그것들을 뭐 특이한 일로 보지도 않냐고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한 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학영이 한 문제 얘기한 거 같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서 어쨌든 근데 뭐이 책에서 우리가 다뤄봐야 될 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로 얘기를 했고, 학영이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제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해보자면 이 책에 나오는 판사는 뭔가 불안하거나 생각을 할 때 초콜릿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하니. 아, 저는 중학교 올해 좀 많이 고치긴 했는데, 약간 불안하거나 혼나거나 막 그러면 손톱을 뜨는 습관이 진짜 심했는데, 막 그러기 시작하면서 엄청 세균도 많고, 손톱이 완전 삐뚤빼뚤하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싹 고쳤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는 거. 네. 어, 저는 어렸을 때는 긴장이 되거나 불안하면 헛기침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때 문제가 됨을 깨닫고, 그때 약간 많이 고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을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약간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에어팟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 생각할 때 하고 있거나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사람들마다 어쨌든 자기 불안을 달래기 위한 어떤 그런 습관들을 갖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썼던 것들 중에 사람들이 이른바 커피에 많이 의존을 해서 그러니까 카페인 채운다고 그러는데 뭐 그것들이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안일 수도 있고 또 커피를 마심으로써 그것도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또 이제 커피 때문에 커피를 안 마시면 더 이제 또 이렇게 불안해지는 또 그런 금단에서 생기는 그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이 또 많이 저기 하는 분이 담배 니코틴을 통해서 또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또 찾으려고 하는, 스트레스 또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선생님은 커피도 안 마시고, 뭐야, 담배도 못 피거든, 안 피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뭐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얼마 전에 새벽인가 문득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새벽에 왜 초코파이를 먹고 있지? 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도 달달함이 필요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듯이 내가 달달함으로 그걸 채우려고 한 건 아니었나. 그런 나 자신을 발견을 해서 깜짝 놀랐던. 그래서 뭐 군것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발견했던 부분이고 쌤은 다리를 떱니다. 다리를 막 끊어서 과거에는 엄청나게 비난을 당했었어. 복 나간다 뭐 이러면서 혼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혼나는 이유가 두 가지요. 나이 먹어서 안 혼나고 혼날 사람이 없어서 또 한 가지는 그 다리 떠는 것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대. 뭐 그런 또 리포트가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제 다리 떠도 괜찮아.
뭐 이런 분들이 어쨌든 뭐 다리 떠는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긴장감을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 중에 하나 아닌가 싶은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 해바라기 씨? 이 저기는 해바라기 씨 쉽지 않, 아니다. 쌤 잘못 얘기했다. 그 초콜릿, 다크 초콜릿. 초콜릿. 그 판사지, 판사. 네. 쌤이 지금 해바라기 씨 얘기는 그 오보이가 아니라 고스트라는 다른 책. 쌤이 바로 전 시간에 고스트라는 책 갖고 수업을 했었는데 그 해바라기 씨 뭐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했던 거가 쌤이 갑자기 뭐 아, 예, 그 합쳐져가지고 되게 엉뚱한 얘기였는데. 네, 미안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자, 그 다음에 한영이 저 여기까지. 알았고 그럼 우리 이한이 저 아까 약간 선생님이 했던 거랑 살짝 겹치는데, 제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느낌에, 어, 그러니까 꼭 같은 피가 섞여야지만 그게 한가의 가족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그 전통적인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사랑이랑 책임이랑 서로를 뭔가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서 이어진 관계도 가족일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가족의 형태랑 이 가족의 다른 점이 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경이부터. 네. 일단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같이 지내면서 서로 교류하는 사람을 일단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두 번째 가족의 형태라고 보자면, 어디까지 가족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법적으로 가족인 사람, 이 현대적인 사회에서 그 둘의 의미가 합쳐져서 가족이란 단어의 의미가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의 가족은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전자에 보다는 이제 처음에는 후자에 가까웠고 점점 갈수록 전자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 파르라고 불리는 사람과 이 이복 누나는 이 삼남매를 정말 성이 같다는 이유로,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가족으로 생각을 해야 됐지만, 점점 갈수록 이 바르라는 인물은 이 세 남매들과 혈연 관계여서도 있지만, 같이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가족이 되는 걸 보면서, 이 책에선 비록 시작은 혈연 관계로 인한 타의적인 가족이었을지 몰라도 점점 자주적으로 가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 그, 여기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완전 책 초반에 엄마가 죽고 아빠가 도망가면서 우리가 아는 제일 전통적인 가족이 제일 첫 번째로 파괴가 되잖아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도 항상 안정적이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으로 했고, 두 번째, 이 세 남매가 그 성 같은 사람을 찾는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 바르가 부모는 아니지만 막 너희와 함께 살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이게 바르가 가장 책임감 있게 한 마음으로 이 바르도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가족이 되기 시작하고, 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족이 되면서 이 세 남매도 그 보육원에 있거나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랑 가족이 되고 같이 사는 부분도 인상 깊었고, 이 세계를 통해서, 가족이 꼭 피가 섞여서 이어져야 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더 잘 느낀 것 같아요. 끝입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뭐 중요한 얘기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유화했던 또는 흥미로웠던 그 부분들이 바로 그 바르텔미의 그 위층의 아줌마. 아, 그 위층 아줌마가 갖는 의미는 뭐야?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위층 아줌마의 설정. 우리 굳이 왜 했을까? 위층 아줌마 얘기는 왜 나올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어? 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이한이는 저도 윗집 아줌마, 위층 아줌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남편한테 맞고 살다가 음. 바르가 남편을 임신을 했는데 그걸 알고 남편이 또 엄청 화를 내서 바르가 남편을 죽여서 혼자 음. 진 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음, 그 바르가 남편을 죽인 거 맞아? 아니요. 음, 그 전에 심장마비. 어. 아, 그러면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고. 음, 그 바르의 입을 통해서 사실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야? 위층 아줌마에 대해서. 어떤 작가의 가치관이 들어가고 있어? 위층 아줌마를 통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나오는 가족의 형태 중에 제일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음. 그 윗집 아줌마, 그냥 형태만 봤을 때는 윗집 아줌마 아버지의 아저씨의 형태가 가장 그냥 현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인 가족의 그런 형태인데 그것과 되게 반대가 되게 그 사람의 상황을 까지 고려해 본다면 가장 불행한 상황이라서 아까 나왔던 가족 약간 현대에서 봤을 땐 정상적이지 않은 가족의 형태를 꽤 긍정적으로 묘사한 반면 꽤 평범하다고 불리는 가족의 형태를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 걸 보면 가족의 형태가 정상적이라고 꼭 그게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란 걸 한 번 더 강조를 약간 대조시키는 장치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한이 하경이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도 하경이 얘기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가장, 어,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로 나와서 학용이 말대로 제일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로 나왔는데 그런 가정에 숨겨진 그런 이야기 속에는 다른 가정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그런 게 숨겨질 수 있다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하경이 어떤 그런 견해는 결국 이런 거지. 너희들이 행복한 척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추악한 모습,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가 이른바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가 갖는 음, 허구성 이런 거를 폭로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안에 조금 더 친밀감. 근데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정서 나눔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음. 물론 그러려면 더 이제 그와 관련된 그 보수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오보이라는 이 책을 제목이 왜 오보이야 참. 계속 말하지 않아요? 그 바르가? 음. 그래서 그 오보이는 뭐 예를 들면 뭐 오마이 갓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그냥 뭐야 감탄사 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보이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지어낸 그런 부분들을 볼 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가족이란 무엇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돼서 쌤이 이책 읽으면서 엄청 짜증났었어. 이유는 주인공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군지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누가 누구인지서 작품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알았어. 이게 누구 누구 뭐 어떤 관계인지
그전에 그럼 쌤 사실 이렇게 인물 캐릭터 인물 이름 써놓고 중간중간에 조사해서 읽어야 이게 명확하게 처음 잡힐 텐데, 근데 그거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걸 안 했더니 음, 막 이름으로서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좀 힘들었다. 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음,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그대로 뭐 철순이 영순이 우리는 당연히 구분돼. 외국 사람한테는 철수는 뭐고 영수는 뭐고 해서 이것들 구별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낯섦에서 빚어진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글쓰기인 것 같던데. 맞아, 글쓰기. 다음 주 글쓰기 수업에서 요 오보이라는 책에 대해서 독서감상문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 독서감상문 오늘 뭐 나왔던 얘기 주시면 소도 되고 결국은 가족이란 무엇인 건가, 가족이란 어때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써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도 그럼 너네들 시험 안 보는 거네. 어, 네. 시음이하고 성형이가 교환하고 너네들 나중에 약 올리겠네. 우리 시험 끝났다고 약 올리겠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지내시고 다음에 독서감 한번 쓰기 한번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